안녕하세요. 나무와 평설의 다정한 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에 맞게 공포 장르의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유전이라는 영화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고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간단하게 나무님이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애니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네. 네, 이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의 귀신이 어쨌든 네. 이 집안에 자꾸 등장한다. 뭐 이런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것을 둘러싼 이야기고요. 네. 또 저희 영상에는 이 영화에 대한 결말 또 그렇죠.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먼저 보고 저희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유전에 대한 이야기 가보실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여름 하면 이런 이제 공포 영화 굉장히 또 즐겨 하고 많이 보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도 그 공포 장르가 요즘에 따로 또 있는 것 같아요. 카테고리로. 공포 호러 치면은 쭈르륵 나오긴 해요. 특히 여름에 그렇지만 그러나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절에 상관없이 그럼요. 특히 우리 형설 같은 네, 저 공포 영화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포 영화를 많이 봤고 공포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무서운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혼란했던 건지 지금 돌아보면은 뭔가 하여튼 굉장히 뭔가 혼란스러운 꿈들, 무서운 꿈들을 많이 꿨기 때문에 밤에 자러 가는 것이 두렵다고 느낄 정도의 공포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꿈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꿈은 내가 작정해서 꾸는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공포 영화를 학생 때부터 조금씩 보면서 공포에 대한 거리두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 속에 이런 공포들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스크린에서 보면서 그거를 조금 내 것이 아닌 어떤 극적인 공포들을 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어떤 르뽀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뭐 탐정들의 추리 파일이라든가 어떤 이런 실제로 범죄 사건들이 나오고 해결되는 것들을 보면서 안심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도 어떤 제 속에 깊이 숨어있는 또아리진 공포 같은 거를 좀 해결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꿈에서 덜 무서워하기 위해서 공포 영화를 많이 봤던 게 아닌가. 약간 마음을 강하게 하자. 약간 마음의 스파르타.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신건강이 좋았을까요? 뭐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잘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공포 영화를 그렇게 자발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죠. 아닌 사람인데 우리 형설 때문에 형설이 언니 이거 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보고 나서 잠 못 이뤘다. 네, 그런 영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물건이 좋아서 권했을 때 항상 받아들여줘서 고맙더라고요. 네네. 그래도 대체로 다 재밌고 좋은 영화들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공포라고 하는 감정은 특별한 감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일상에서는 사실 잘 느낄 수 없는 감정인데 우리가 보통 너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심심하고 무감각한 어떤 일상에서 좀 살아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이 공포 영화를 또 더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쨍하는 각성을 주는 감정이잖아요. 공포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나 진짜 살아있다. 이 감정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어떤 희열 또 즐거움이 있지 않나요? 공포 영화가 반대로.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뒤에 헛웃음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희 아이들도 그런 공포게임 스트리밍 이런 것도 자주 보고 공포 영화도 좋아하는 엄마를 닮아서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인데 그게 정서 건강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거는 둘째로 생각하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되게 뭐랄까 도파민 자극하는 거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제대로 잘 만든 공포 영화 한 편을 보면은 거기서 오히려 생각하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포라는 감정은 사실은 밑바닥에는 어떤 슬픔과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리학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이잖아요. 공포가. 맞아요. 또 공포 장르가 또 어떤 교훈을 계승해서 어떤 그 집단이나 커뮤니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그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예전 그 공포 영화나 아니면 스릴러 네. 같은 데 보면은 청소년들이 일탈적인 행동을 하다가 그런 어떤 살인마에게 희생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 안에 약간 그 13일 밤의 금요일 시리즈가 주로 아이들이 방탕하다가 갑자기 막 살인마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섹스를 하면 죽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모종의 규율 같은 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공포 영화에 참 많은 기능이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공포 영화 장르 중에서도 오컬트 장르라고 하는 유전도 사실 이 장르 그렇죠. 영화인데 이 오컬트 장르는 그 무서운 건 무서운 건데 유난히 기분이 나쁘게 무서운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 오컬트적 영화는 특히 유전은 기분 나쁜 공포를 선사하는가? 나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이 아예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건드리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융이 얘기한 개념을 안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주로 개인 무의식을 더 많이 아는 편이에요.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어쨌든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는데 융도 그와 함께 제자라고 불리긴 했지만 동료로서 열심히 하다가 융은 이 집단 무의식, 이 무의식의 부분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확장한 사실 학자이거든요. 근데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무의식이라고 한다면 집단 무의식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갖게 되는 인류 공통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형적인 감정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인류 조상들이 수백만 년을 살아오면서 행동하고 경험했던 부분들이 축적해서 우리 뇌 안에 각인된 어떤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 원형 안에는 분명히 어떤 상징, 아까 그 아키타입이라고 하는 원형적 상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 상징, 혹은 뭐 영웅의 상징, 아니면 악마 뭐 이런 상징이 있는데 이제 이런 상징들이 또 전설, 민담 뭐 이런 부분들의 형태로 나타나죠. 신화. 그래서 이게 깊은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유전이라는 영화도 결국 그 신화나 이런 부분들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그런 집단 무의식을 살짝 건드려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내 안에 있는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닌가? 근원적인 호기심을 건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다 무의식이니까 의식화되지 못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묘하게 기분 나쁘네. 묘하게 끌리고 묘하게 기분 나쁘고 묘하게 무섭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유전이라는 영화 자체에서만 국한돼서 본다면 영화를 되게 기분 나쁘게 만드는 요소 중에 제일 큰 것이 뭐 다른 음향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 디오라마라는 그 미니어처 건축 애니가 결국 이런 디자이너거든요. 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 이런 자기의 삶을 순간순간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디오라마 제작자예요. 근데 영화 처음에도 조그만 디오라마 안에 아들인 피터가 잠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가 그 안으로 쓱 들어가면 우리는 그게 디오라마 자체가 아니라 미니어처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빠가 걸어 들어오면서 할머니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이 피터라는 아들을 깨우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제작하는 미니어처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냥 현실을 재현하는 용도인데 나중에는 애니의 어떤 광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이 미쳐가는 이 여자의 내면을 반영하는 굉장히 초현실적인 것들까지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오라마의 마지막 작품은 결국은 파이몬의 숙주가 된 그 나무집 안에서 파이몬의 숙주가 된 피터와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목이 잘린 엄마와 그리고 할머니 그리고 악마 숭배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쑥 빠져서 그것이 실제의 일이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 운명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관객에게 선언을 하듯이 이렇게 던지거든요. 선포를 하듯이 던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디오라마가 너무 흥미로워서 중간중간에 어떤 디오라마를 제작을 하고 어떤 게 나오는지들을 되게 열심히 봤어요. 너무 광기어린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뭘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제 장례식장을 제작하다가 처음에는 뭐 아기의 젖을 먹일 때 엄마가 자기가 먹이겠다고 했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제작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아이가 죽었던 장소, 찰리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그 악마의 표식이 있는 전봇대에 부딪혀 죽었던 그 장소가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되기도 해요. 정말 그 디오라마 네. 진짜 저도 근데 너무 그거를 끔찍한...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정상이 아니죠. 그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남편인 스티브도 왜 이런 거 하냐, 미쳤냐, 왜 이런 거를 하느냐고 막 따져서 묻잖아요. 근데 또 가다가는 그 장례식장, 엄마의 장례식장을 재현하는데 뒤에 의자까지 다 해놨는데 앞부분에 관을 만들지 않고 그냥 이걸 때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애니는 어머니의 무덤이 도굴됐다는 걸 알지 못하는데도 굉장히 자기 예언적인 어떤 그런 관점 혹은 무의식이 끌어당기는 관점에서 그 엄마의 관을 거기 만들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이게 조금씩 붕괴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진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디오라마를 제작한다는 건 엄청 세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집증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점점 신경증적으로 변해가는 애니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들이 목이 잘리기 전인데도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이 목이 잘린 디오라마를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자고 있었던 피터의 방에서 모가지만 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전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기분 나쁜 지점 아닐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모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 품어주고 지켜주고 이런 건데 여기서 애니가 보여주는 모성은 점점 물론 그게 어두움에 뭔가 잠식되어가면서 변해가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평안하게 다가와야 될 그 익숙한 존재라든지 공간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기괴하게 다가온다는 부분이 또 우리에게 되게 기분 나쁜 공포를 이 엄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애니가 특히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를 싫어했지만 본인은 좋은 엄마가 아닌 거예요. 본인 역시 좋은 엄마가 아닌 거예요. 특히 아들 피터에게는 정말 얘를 문 밖에 내놨다 싶을 정도로 매몰차고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은 너무 이제 뾰족뾰족한 거예요. 왜 뭐 아이스 커피 뭐 얼음 많이 넣어드릴까요? 이러면은 그럼 아이스 커피에 얼음 안 넣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둘이 계속 이렇게 말로 굉장히 옥신각신하는데 그게 굉장히 삐죽삐죽 날이 서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도 정말 관심이 없고 아들한테서 학교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찰리한테 전화 온 건지라고 착각할 정도로 아들에 대한 마음이 없고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난 너 낳지 않고 싶었어라고 막 입을 딱 막았다가 다시 입을 열고서 또 막 다른 얘기를 아들의 마음에 상처 줄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모습이 완전히 초반부터 일그러져 있는 상태죠. 네. 우리 깊은 무의식에는 그런 부정적인 어머니 상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어머니의 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애니가 거기서 막 어쨌든 아들에게는 엄마이면서도 굉장히 어느 순간 되게 무서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는데 제 생각이 나는 게 저희 딸이 어느 날 울면서 이제 깼는데 꿈을 되게 잘 꾸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래? 뭐 무서운 꿈 꿨어? 했더니 엄마 꿈에서 엄마가 갑자기 귀신이 돼서 날 쫓아와서 나 너무 무서워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 맞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 네 엄마로 보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그래서 어쨌든 이 엄마의 상이라고 하는 게 물론 긍정적인 어떤 부분의 원형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한테 원초적 두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아이의 꿈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영화 안에 어떤 두려운 요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로 또 사용되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 애니의 모습과 행동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가정폭력에 준한다고 느껴질 정도의 어떤 정서적인 학대, 뭐 애를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학대가 사실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안에 숨겨진 가족폭력의 어떤 문제들을 뭐 공포라고 하는 어떤 장르로 풀어낸다면 이렇게도 사실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 영화에서 또 각자가 어떤 관점에서 이 영화를 또 깊이 있게 봤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편에 또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